저는 올해 65세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이렇게 흘렀네요. 딸 지은이는 32세,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그날 아침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번 주에 부산 출장 가. 사흘 정도 있다가 올 것 같아. 목소리가 좀 피곤해 들렸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걱정이 됐어요. 지은이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냉장고에 반찬은 있을까?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지은이 집에 반찬 좀 갖다 줄까 봐. 그래, 애가 바쁠 텐데 좋겠네. 근데 지은이한테 미리 얘기해. 당연하지. 지금 전화할게. 지은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반찬 갖다 주겠다고 하니까 미안해하면서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알려줬죠. 사위 민수도 오늘 회사 일로 나갔다고 했어요. 민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성실하게 일한다고 했어요. 말수는 적은 편이지만 예의 바르고 지은이를 잘 챙기는 것 같았죠. 결혼식 때부터 느꼈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더라고요. 부엌에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계란말이, 무생채, 시금치나물, 콩자반까지 큰 용기에 하나씩 담으면서 딸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편식이 심했던 지은이.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됐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애 같습니다. 오전 10시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은이 집으로 출발했어요. 전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쯤 걸렸죠. 아파트는 15평 정도 되는 소형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살기엔 적당한 크기였어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역시 아무 대답이 없었죠. 지은이한테 받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왔어. 혹시나 해서 한번 불러봤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죠.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 위에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김치 하나, 우유 한 팩, 계란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이렇게 텅 빈 냉장고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이 뭘 먹고 사는 건지. 아이고, 이것들이 진짜. 혼잣말을 하면서 가져온 반찬을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용기를 차곡차곡 정리하니 냉장고가 훨씬 알차 보였어요. 그제야 마음이 좀 놓였죠.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소파 쿠션은 삐뚤어져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보였어요. 싱크대를 보니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컵 몇 개, 그릇 몇 개. 며칠 된 것 같았죠. 애들이 바빠서 이럴 시간도 없나 봐. 혼자 중얼거리면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세미를 적셔 그릇들을 하나씩 닦았어요. 깨끗이 씻어서 선반에 올려놓으니 그제야 부엌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걸레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주방, 안방까지.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청소기도 돌렸죠. 소파 아래 구석구석 먼지가 꽤 있었어요. 1시간쯤 청소를 하니 집이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땀이 좀 났지만 뿌듯했어요. 지은이가 집에 와서 깨끗해진 걸 보면 좋아하겠죠. 화장실도 닦고 침대 시트도 정리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보니 옷들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리해서 다시 걸어줬죠. 지은이 옷, 민수 옷을 구분해서 정리하니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잠깐 앉았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다락방은 어떨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다락방 입구가 보였어요. 사다리가 접혀서 올라가 있었죠. 지은이가 전에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엄마, 우리 집 다락방 있긴 한데 거의 안 써. 너무 좁아서. 그래도 청소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먼지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한번 올라가서 쓸고 닦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어요.
다락방 입구 손잡이를 잡고 당기니 사다리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사다리를 밟고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어두웠습니다.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죠. 찰칵 소리와 함께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락방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먼지 쌓인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상자들이 가득했죠. 크고 작은 박스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천천히 다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스들이 정말 많았어요. 10개는 훌쩍 넘어 보였죠. 어떤 박스는 뚜껑이 닫혀 있었고 어떤 건 열려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열린 박스를 들여다봤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종이 뭉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몇 장이 박스 밖으로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청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 많은 서류들은 대체 뭘까? 왜 다락방에 이렇게 숨겨놓은 걸까?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로 투자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투자계약서라니. 민수가 무역회사를 한다고는 들었지만 이런 건 처음 봤죠. 종이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 투자자 성함이 적혀 있었어요. 이름 옆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있었죠. 그 아래에는 투자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봤죠. 맞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 옆에는 수익률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 3% 보장, 6개월 후 원금 회수 가능.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이런 큰 돈을 다루는 사업을 하고 있었나? 지은이한테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작은 무역회사라고만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역시 투자계약서였죠. 이번엔 투자자 이름이 달랐습니다. 금액은 7천만 원. 또 다른 서류를 봤어요. 3천만 원, 6천만 원, 1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엄청난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가장 큰 금액은 2억 원이었죠. 2억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계약서 날짜를 확인했어요. 가장 오래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2주 전. 손으로 대충 세어보니 20장이 넘었죠. 어쩌면 30장까지 있을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수가 정말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박스를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있던 박스 뚜껑을 열었죠. 이번에는 서류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하나 꺼내서 펼쳤어요. 수익 배분 약정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사 이름이 계약서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건 한국글로벌무역, 어떤 건 아시아 원자재 투자, 또 어떤 건 퍼시픽 트레이딩. 회사 이름이 제각각이었어요. 민수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걸까?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다른 박스를 또 열었죠.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하나 꺼내서 열었어요. 안에서 명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여 장은 됐죠. 명함을 하나씩 봤어요. 모두 민수 이름이었지만 직함이 달랐습니다. 한국글로벌무역 대표이사 김민수, 아시아 원자재 투자 전무이사 김민수, 퍼시픽 트레이딩 이사 김민수, 회사 주소도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서울 강남, 어떤 건 인천, 또 어떤 건 부산. 전화번호도 모두 달랐죠. 이건 뭔가 이상해. 명함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명함들이 흩어졌어요. 허리를 숙여주는데
다른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봉투를 집어들고 열었어요. 이번에는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무도장 서너 개, 각각 다른 회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한국글로벌무역, 아시아원자재투자. 아까 본 그 회사들이었습니다. 옆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종이 질감이 이상했죠. 만져보니 일반 복사지 같았습니다. 진짜 사업자 등록증은 좀 더 두꺼운 종이인데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회사 이름,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다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글자 배치도 미묘하게 이상했고 도장도 선명하지 않았죠. 설마 이게 가짜? 입 밖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업자 등록증들을 꺼내서 봤어요. 전부 비슷했습니다. 종이 질감도 이상하고 인쇄 상태도 깔끔하지 않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요. 민수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짜 회사, 가짜 사업자 등록증, 가짜 명함. 그럼 투자계약서는?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죠. 박스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른 박스를 더 봐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손을 뻗어 작은 박스를 열었죠. 안에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장 노트였어요. 펼쳐봤죠? 빼곡하게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글씨 같았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김철민 5천 입금 완료. 9월 15일. 박영애 7천 입금 완료. 9월 20일. 최동욱 3천 입금 완료. 9월 25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20명, 30명. 각각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었죠. 입금 완료라는 말 옆에는 간단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박영희 7천 이번 주 독촉 예정. 최동욱 3천 다음 달 추가 투자 가능성. 강수진 6천 지인 소개 요청함. 마지막 페이지까지 봤어요. 총 투자 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숫자가 적혀 있었죠. 12억 4천만 원. 손에서 노트가 떨어졌습니다. 12억? 12억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돈인가요? 민수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은 겁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어요. 사기였습니다. 가짜 회사를 만들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인 거였죠. 어떡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은 이걸 알고 있을까? 아니면 민수가 혼자 저지른 일일까? 지은이도 알고 있다면 그럼 우리 딸도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지은이는 착한 애예요. 이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끔찍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아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나중에 들통나면 지은이도 피해를 입을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다락방 공기가 너무 답답했어요.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민수가 집에 올 수도 있었죠. 만약 제가 여기 있는 걸 들키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주워서 박스에 다시 넣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 넣었죠. 서류들도 대충 집어서 박스에 쑤셔 넣었습니다. 박스 뚜껑을 닫으려는데 서류 몇 장이 삐져나왔어요. 다시 넣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렸죠. 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또 다른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아, 제발.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서류를 마구 주워 담았습니다. 순서도 뭐도 없이 그냥 박스에 넣었죠. 제대로 정리할 여유가 없었어요. 뚜껑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다락방 입구로 갔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스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증거들이 여기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걸 그냥 둬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만 신고하면 민수가 잡혀갈 거예요.
그럼 지은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랑 상의해야 했죠.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다리가 떨려서 몇 번이나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바닥에 내려서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사다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천장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다락방 입구가 다시 닫혔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제 머릿속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12억 원, 가짜 서류들, 사람들 이름이 빼곡한 노트,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했어요. 이 집에 1초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았죠.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덜컥?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봤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창문이 흔들린 소리였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한테 말했죠. 괜찮아, 아무도 없어.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현관문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다락방 흔적? 제가 박스들을 만진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서류들도 제대로 정리 못했죠. 민수가 집에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면 바로 알 겁니다. 누군가 들어왔다는 걸.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했어요. 지금 당장. 현관으로 뛰어갔죠. 신발장에서 제 신발을 찾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가 없었죠. 한쪽을 겨우 신었는데 다른 쪽이 자꾸 벗겨졌습니다. 발 뒤꿈치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빨리. 혼잣말을 하면서 신발을 질질 끌듯이 신었습니다.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조용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죠.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았습니다. 5층에 있다고 표시가 떴어요. 지은이 집은 12층이었죠. 제발 빨리. 다시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어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6층, 7층, 8층. 너무 느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을 봤죠. 혹시 민수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계단으로 올라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9층, 10층, 11층.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딩동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 닫힌 버튼도 계속 눌렀죠.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1층, 10층, 9층. 숫자가 바뀔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심장이 또 멈추는 줄 알았어요. 문이 열렸죠. 젊은 여자분이 타려고 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여자분이 탔어요.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갔어요. 7층, 6층, 5층. 여자분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시했죠. 2층에서 여자분이 내렸습니다. 다시 문이 닫혔어요. 1층까지 혼자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갔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현관문으로 향했죠.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봤어요. 어디 급하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뛰어갔죠. 신발이 벗겨질 것 같았어요. 한 손으로 신발을 잡고 뛰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벤치에 앉으려다 말았어요. 서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민수가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야 하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은이한테 전화해야 했죠. 알려줘야 했어요. 민수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은이가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신호음만 울렸죠. 제발 받아. 네 번째 신호음 후에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메시지 남겨주세요. 삐소리가 났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민수가 사기꾼이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은아, 엄마야. 급한 일이 생겼어. 빨리 전화해.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문자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못 쳤어요. 지은아, 엄마야, 급해, 전화해. 겨우 보냈습니다. 화면을 계속 쳐다봤어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죠. 지은이가 회의 중인가 봐요. 버스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였어요. 탔죠. 카드를 찍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안 보였어요. 쫓아오지 않았죠.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뒤를 돌아봤죠. 버스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따라 탔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뒤따라오는 차가 있나 확인했죠.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지은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안 읽었죠. 답답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버스 안에서는 말하기 어려웠죠. 사람들이 다 들을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해야 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갔어요. 차가 빨라졌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손을 봤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머릿속으로 다락방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박스들, 서류들, 노트에 적힌 이름들, 12억 원이라는 숫자, 김철민, 박영희, 최동욱, 모르는 이름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돌려받았을까요? 아니면 사기당한 걸 모르고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끔찍했습니다. 지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은 정말 몰랐을까? 남편이 이런 일을 하는데 아내가 모를 수 있나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착하고 정직한 아이였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됐죠. 사람들이 쳐다볼 거예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조금 안심이 됐죠.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집까지 10분 정도 걸어야 했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왔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 달려와 저를 붙잡아줬죠. 여보, 여보. 남편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소파에 앉혔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라 있었던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놨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입을 열었어요.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민수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민수가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사기꾼이야.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기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간 것부터, 박스들을 본 것, 투자 계약서들, 가짜 사업자 등록증, 명함들, 노트에 적힌 이름들과 금액들, 12억 원이라는 숫자까지.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제 말이 끝나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확실해? 내가 직접 봤어. 분명히 봤다고.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세상에. 그럼 민수가 정말 사기를 친 거야.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12억이나. 남편도 믿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소파에 깊이 앉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죠. 저도 다시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죠. 지은이는 뭐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 회의 중인가 봐. 문자는? 보냈는데 안 읽었어. 남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한참 기다렸지만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은이한테 먼저 확인해야 해. 애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제 생각도 그랬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알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애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 말로 하니까 더 끔찍했습니다. 우리 딸이 범죄자라니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아니야. 지은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확인은 해봐야지.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다른 걱정도 있었죠. 만약 지은이가 모른다면, 그럼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거야.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것도 문제긴 하지.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당장 결정해야 할 게 있어. 뭔데? 경찰에 신고할 거냐 말 거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고. 생각은 했지만 입 밖으로 내는 순간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신고하면 민수는 잡혀가겠지. 당연하지. 12억 사기면 중범죄야. 그럼 지은이는? 그래서 고민이지. 남편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위를 신고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민수가 계속 사기를 치겠지.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노트에 적힌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김철민, 박영희, 최동욱.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겠죠. 그 사람들이 불쌍해. 열심히 모은 돈을 잃었을 텐데. 그러게.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 민수가 눈치를 챌 수도 있어. 당신이 다락방을 뒤진 걸. 맞았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어요. 흔적이 남았죠. 그럼 민수가 도망갈 수도 있지. 증거를 없앨 수도 있고.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민수가 도망가면 그 사람들은 영영 돈을 못 받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를 보호해야 해. 지은이를.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지은이가 연루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은이도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였죠. 민수가 지은이 명의로 뭘 할 수도 있잖아. 대출을 받는다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지은이 이름으로 빚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민수가 도망갈 때 지은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더 이상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지켜야 했어요. 우리 딸을 보호해야 했죠.
신고해야겠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 당장. 근데 지은이한테는 일단 경찰서 갔다 와서 얘기하자. 경찰이 조사하면서 지은이한테도 연락할 거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까운 경찰서 번호를 찾았어요. 서울 중랑경찰서.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몇 번 울린 후 받았죠. 네, 중랑경찰서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침을 삼켰습니다. 저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사기요. 제 사위가 사기를 친 것 같아서요. 사기 신고시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과입니다. 사기 신고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락방에서 본 걸 설명했습니다. 투자계약서, 12억 원, 가짜 서류들. 형사님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진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도 돼요. 네, 지금 오시면 됩니다. 신분증 가져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지금 가야 해. 그래, 같이 가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신분증, 휴대폰, 지갑. 남편도 준비했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까지 걸어갔어요. 말없이 걸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죠. 괜찮을 거야. 지은이가 괜찮을까? 우리가 지켜줄 거야. 남편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이 보였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경찰관이 앉아 있었죠. 저 아까 전화한 사람인데요. 사기 신고 때문에. 아, 네. 잠깐만요. 경찰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형사님이 나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형사가 박진수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책상과 의자가 있었죠.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어요. 형사님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딸 집에 반찬을 갖다 준 것부터 청소를 하다 다락방에 올라간 것, 박스들을 발견한 것, 투자 계약서들, 가짜 서류들, 노트까지. 형사님은 꼼꼼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했어요. 계약서가 몇 장 정도 됐나요? 20장은 넘었어요. 어쩌면 30장까지. 총 금액은 노트에 12억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김철민, 박영희, 최동욱. 그 정도만 기억나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따님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아요. 혹시 따님이 공범일 가능성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딸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착하고 정직한 애예요. 형사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따님이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죠. 진술이 1시간쯤 걸렸습니다. 형사님이 진술서를 출력했어요. 읽어보고 서명했죠.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위분도 소환할 거고요. 네. 연락처 남겨주세요. 진행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형사님이 명함을 줬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해가 진 지 오래였죠.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용기 낸 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지은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우리 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둘 다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까요? 남편이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은이한테 전화해봐. 남편이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새벽이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자동응답으로 넘어갔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안 읽음 상태였어요. 애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출장 가서 바쁜가 봐.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민수가 지은이한테 뭔가 한 건 아닐까? 아침 8시쯤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박진수 형사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따님하고 연락되셨나요? 아니요, 계속 안 받아요. 그러시군요. 저희가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민수가 잡히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아침도 먹지 못했죠. 입맛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10시가 됐습니다.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오후 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압수수색 완료했습니다. 민수는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이송 중입니다. 24시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증거는 많이 나왔나요?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락방에서 박스 15개를 압수했고요. 노트북도 2대 확보했습니다. 그럼 확실한 거네요. 네,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얼마나요? 피해자가 35명입니다. 피해액은 정확히 12억 3천만 원입니다. 12억 3천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사위분이 2년 동안 조직적으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지인들한테 먼저 접근하고 인터넷 카페에서도 피해자를 모집했어요. 무슨 명목으로요? 해외 원자재 투자라고 속였습니다. 금, 은, 구리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고 했죠. 그게 다 거짓이었군요. 네, 실제로는 회사도 없었고 투자도 없었습니다. 받은 돈은 다 개인 용도로 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니. 따님하고는 연락됐나요? 아직입니다.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안 받으시네요.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부산 쪽 경찰서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곧 연락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35명이나. 그러게 12억이 넘는다는데 민수 그 자식이 정말. 남편이 욕을 했습니다. 화가 난 거였죠. 저도 화가 났어요. 동시에 지은이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 3시쯤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받았어요. 지은아,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괜찮아. 엄마, 경찰이 왔어. 민수가 체포됐대. 이게 무슨 소리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진정해. 엄마가 설명할게. 무슨 일이야,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집에 갔던 것, 다락방에서 본 것들, 경찰에 신고한 것. 지은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가, 응, 사기죄로 체포됐어. 말도 안 돼. 민수가 그럴 리 없어. 지은아, 증거가 있어. 경찰이 다 확인했어. 아니야, 엄마. 민수는 성실하게 회사 운영했어. 사기꾼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 않은 거겠죠. 저도 이해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부산이야. 호텔에 있어. 당장 서울로 올라와. 경찰서 가야 해. 경찰서는 왜? 너도 조사받아야 해. 나도.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내가? 알아. 근데 형식상 받아야 한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게. 엄마. 울음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울지 마. 괜찮을 거야. 어떻게 괜찮아? 내 남편이 사기꾼이라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같이 울고 싶었어요. 일단 서울로 와. 알았지.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애가 많이 힘들겠다. 그러게. 어떡하면 좋아? 저녁 8시쯤 지은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 온 게 분명했죠. 엄마. 달려와서 저한테 안겼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지은이를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진정하고 나서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물을 가져다 줬죠. 지은아, 너 정말 몰랐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몰랐어, 아빠. 민수가 무역회사 한다고 했어. 가끔 출장도 가고 거래처 만난다고 했고, 집에 돈은 잘 들어왔어. 응, 매달 생활비 줬어. 300만 원씩? 그럼 의심 안 했겠네. 전혀 몰랐어. 다락방도 잘 안 쓴다고 해서 신경 안 썼고, 지은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야. 남편이 이런 짓을 하는데 몰랐다니. 내 잘못이 아니야. 맞아, 지은아. 민수가 너한테도 숨긴 거야. 그날 밤 지은이는 친정집에서 잤습니다. 제 옆방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죠.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지은이도 진술을 했어요. 형사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사위분이 어떤 일을 한다고 들으셨나요?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회사 이름은 한국글로벌무역이라고 했어요. 사무실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바쁘다고 해서. 다락방에 대해서는 잘 안 쓴다고 해서 올라가 본 적 없어요. 질문이 1시간쯤 이어졌습니다. 지은이는 성실하게 답했어요. 형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죠. 부인명의 계좌나 재산이 사용된 적 있나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따님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좌도 대출도 재산도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괜찮은 거죠? 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사위분이 철저히 따님 모르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압수한 노트에서 이런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달 지은이 명의 대출 3천만 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요? 사위분이 따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머님이 며칠만 늦게 발견하셨어도 따님이 3천만 원 빚을 떠안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큰 대출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지은이가 빚더미에 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따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이한테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충격을 받았어요. 내 명의로 대출을. 응, 다음 달에 받으려고 했대. 믿을 수가 없어. 지은이가 또 울었습니다. 배신감이 컸겠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괜찮아, 지은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지은이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밥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나중에. 하지만 나중에도 안 나왔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밤에 몰래 방문을 열어봤어요. 지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구속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형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수법까지 다 털어놨어요. 검찰 송치 준비 중입니다. 한 달 후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 두 가지 죄목이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개월 후였죠. 그 사이 지은이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방에서 나와 밥도 먹고 말도 조금씩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니었죠. 재판 전날 밤 지은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내일 나도 가야 해.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어. 응. 검사님이 연락했어. 무서워. 괜찮아. 엄마 아빠가 같이 갈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기꾼 아내라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너는 피해자야. 하지만 지은이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재판장에 서는 게 두려운 거겠죠. 다음 날 아침 3시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큰 건물이었죠.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3층에 있었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죠. 저 사람들이.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해자 들릴 거야. 그 순간 한 할머니가 지은이를 봤습니다. 걸어오더니 지은이 앞에 섰어요. 당신이 김민수 아내요? 네. 우리 돈 돌려줘. 내 노후 자금 5천만 원 다 날렸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더 말하려다 옆에 있던 아들로 보이는 남자가 말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사람도 피해자예요. 할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나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은이를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원망하는 것 같았죠. 10시가 됐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따라 들어갔죠.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앞쪽에 피고인석이 보였어요. 잠시 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교도관 2명이 옆에 있었죠. 민수를 본 건 구속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머리도 길게 자랐고 얼굴도 헬쑥했죠. 민수가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지은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 표정이 일그러졌죠.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자리에 앉았죠. 착석하십시오. 모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봤어요. 피고인 김민수 사기죄 및 문서 위조죄 사건입니다. 검사, 기소 내용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허위 투자를 미끼로 3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가짜 회사를 만들고 가짜 서류를 위조하고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피고인은 지인들을 먼저 포섭했고 이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확대했습니다. 해외 원자재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소비했습니다. 검사가 말을 마치자 재판장이 민수를 받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돌려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사가 바로 반박했어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 투자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은 고급차 구입, 해외여행, 도박 등에 사용됐습니다. 민수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나왔습니다. 아까 봤던 할머니였어요. 증인석에 앉았죠.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박영희 72세입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교회에서 알게 됐습니다. 1년쯤 알고 지냈어요. 어떻게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했어요. 매달 3% 수익을 준다고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평생 모은 돈이에요. 남편 사망보험금도 포함돼 있었고요.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코 푸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진술이 끝나고 다른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민수를 믿고 돈을 맡겼다가 다 잃었다는 내용이었죠. 한 남자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곧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40대 여자는 아이 학자금을 맡겼다가 잃어버려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5명의 증인 진술을 듣고 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다음 증인 김지은 씨 나오십시오. 지은이 차례였습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죠. 앉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내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출장도 자주 가고 거래처 미팅도 한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받았습니까? 네, 매달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물어본 적 없습니까? 회사 수익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명의의 계좌나 재산이 사용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다락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거의 안 쓴다고 들어서 올라가 본 적 없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재판장이 지은이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은이가 내려왔어요. 제 옆에 앉았죠. 울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검사가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35명을 속여 1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 소중한 돈을 잃었고 현재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패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 날이 왔어요.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들이 많이 왔더군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합니다. 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방청석에서 누군가 겨우 5년 이하라고 외쳤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 민수가 끌려나갔습니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형이 확정됐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됐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래, 당연히 해야지. 빨리 끝내고 싶어. 민수랑 모든 인연을 끊고 싶어.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는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선고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은이가 밥을 거의 먹지 않더군요. 방에만 있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괜찮아? 엄마,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데 전혀 몰랐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비명을 지르며 깨는 날도 있었죠.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지은이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음 날 지은이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나는 괜찮아, 엄마. 안 괜찮아 보여. 한 번만 가보자. 결국 정신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은이와 한참 상담했어요. 진료실에서 나온 지은이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울었던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따님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가요? 지금 제대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악화될 수 있어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지은이는 순순히 따랐죠. 한편 이혼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민수가 교도소에 있어서 소송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조로웠습니다. 민수도 이혼에 동의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동의서를 보냈더군요. 싸울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위자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재산 분할은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받을 것도 없잖아요. 민수한테는 빚밖에 없어요. 피해자들한테 갚아야 할 돈만 있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수 재산은 전부 압류됐어요. 차도, 집도, 계좌도 피해자들한테 배상하기도 모자랐죠. 그냥 빨리 끝내주세요. 더 이상 민수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조건은 간단했어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양육권 문제도 없음.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민수는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죠. 화면에 민수 얼굴이 떴습니다. 더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화면을 보지 않았죠.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네.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건에 대해 이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둘 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럼 다음 기일에 확정하겠습니다. 석 달 후 2번째 기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민수는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지은이는 역시 화면을 보지 않았죠. 이혼을 확정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서명해 주십시오. 지은이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도 화면 너머에서 서명했죠.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을 나와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끝났어, 지은아. 응,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죠. 이혼이 확정되고 일주일 후 지은이가 부평구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같이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옷장에 옷들, 책상 위 노트북, 거실 소파, 모든 게 그날 그대로였죠. 엄마, 나 이거 다 버릴 거야. 그래, 그럼 청소업체 부르자.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민수 물건들을 전부 치웠어요.
지은이 물건만 챙겼죠. 옷까지, 책 몇 권, 사진 앨범.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로 어디 구했어. 엄마 아빠 집 근처 원룸 하나 알아봤어. 그래, 가까우면 좋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10평도 안 됐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사를 도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냉장고, 세탁기, 침대만 들여놨죠. 나머지는 천천히 사기로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엄마가 해줘야지. 하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후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사람도 안 만났죠. 정신과 상담은 계속 받았습니다. 약도 꾸준히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지은이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지은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지은아, 밥 먹었어? 엄마가 갖다 준 거 먹었어.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안 할래?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권유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드디어 나왔죠. 그래, 잠깐만 나가자. 같이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지은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다. 그치. 자주 나와야 해. 그날부터 거의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점점 시간이 늘어났어요. 1시간씩 걷기도 했죠.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은이가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천천히 생각해. 지금은 쉬어. 근데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조금 더 쉬다가 일 찾아보면 되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3개월쯤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날도 생겼어요.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죠. 엄마, 나 오늘 대학 친구 만나고 왔어. 그래.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웃었어. 다행이었습니다.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일 좀 알아볼까 봐. 그래. 준비됐어. 응. 이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이력서를 같이 썼습니다. 여러 곳에 지원했어요. 면접도 몇 군데 봤죠. 한 달쯤 지나서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고 했어요. 엄마 붙었어. 축하해, 지은아.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출근 첫날 같이 회사 앞까지 갔습니다. 떨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고마워, 엄마. 지은이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다시 일어섰구나. 지금 지은이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에요. 가끔 힘들어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요즘 생각해봅니다. 그날 지은이 집에 간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청소를 하다 다락방에 올라간 것도 만약 그날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가 지은이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더 큰 사기를 쳤을 거예요. 지은이도 빚더미에 앉았겠죠. 어쩌면 범죄에 연루됐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지은이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집에 가길 잘했지. 맞아. 엄마가 나를 구해준 거야. 아니야. 운이 좋았던 거지.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났어. 정말 고마워.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중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꼭 확인해 보세요. 설마 하는 마음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도 처음엔 민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모르는 법이에요. 다락방에서 그 서류들을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늦었으면 지은이도 피해를 봤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족이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면 확인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은이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어요. 앞으로도 응원할 겁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